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6분 정도고요.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면 6시 전에 아마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장이고 12월 7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 예전 동영상을 보시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날짜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 시황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어떤 Q&A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주식을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한 5단계 정도로 나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방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회원 관리팀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좀 이렇게 잘 봐주시는 분께서 의료기기 장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허리 운동하라고 허리 운동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스쿼트를 33개씩 3세트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엇을 하는 게 허리가 좋은가 좀 찾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의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허리가 옆으로 이렇게, 이게 맞나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골반이라고 하면 저한테 4번째에서 5번째의 이 사이가,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4번째에서 5번째 사이가 조금, 이 공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가 뭐 새서 뭐 허리가 심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공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사 맞자라고 했는데 주사 안 맞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요. 일단은 그 회원께서 스쿼트가 33개씩 3세트 하면 허리가 좋아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쿼트도 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좀 해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보통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아마 병이 안 나면 비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해서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렇게 저 스쿼트 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한테 일단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하고 그 느낌을 한 몇 달 지나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런 그러니까 좀 물음이 있습니다. 좀 왜 유튜브를 찍느냐, 왜 유튜브를 하느냐, 좀 아깝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굳이 왜 유튜브까지 하느냐, 그냥 하지 말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예전 고객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가입을 하시거나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설명할 기회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평생 회원에게 저희 평생투자와 좀 동화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저희의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전 더 중요하다라 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 일단은 나를 위해 뭐냐면 이 유튜브라는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마치 일기 쓰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좀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저의 다짐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회원을 위한 어떤 유튜브의 시작이었다가 이제는 그냥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위한 어떤 일기 같은 어떤 기록 같은 이런 의미가 지금은 저에게 유튜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 뭐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들, 뭐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입견이 생깁니다.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일 이동 평균선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뭐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어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게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듣는 분이 시간이 지나서 10일 이동 평균선을 연구해서 어떤 멋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얘기함으로써 선입견이 생겨서 연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PER이라는 것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흔히 많이들 PER과 PBR, 뭐 ROE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제가 하면 역시 이것도 선입견이 돼서 사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 무언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여지를 없애버리는 꼴이 될까봐 웬만하면 어떤 방법들을 잘 이야기하는 거가 좀 꺼려지는데요. 그래도 조금씩은 그냥 저의 의견이다라고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주식을 하는 방식들 중에 아주 구석에 있는 작은 하나의 어떤 주식쟁이가 하는 어떤 의견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계로 접근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게 어떤가라고 합니다. 통계.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느냐? 통계가 많습니다. 통계가 많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전혀 다른 쪽의 예인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윌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떴길래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원래 래퍼였던 윌 스미스. 1990년 MBC 시트콤에 출연해 인기가 높아지자 할리우드로부터 몇 개의 영화 출연 제의를 받게 된다. 엄청난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런데 어느 영화를 택해야 하지? 어떤 영화에 출연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배우들은 영화를 선정할 때 시나리오를 읽고 판가름하거나 감독과 동료 배우들의 면면을 살피곤 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달랐다. 전통적인 할리우드 배우처럼 생각하며 영화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통계학자처럼 했다. 다시 말해 통계적 사고를 발휘한 것이다. 스미스가 볼 때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못한 영화에서 탄생한 슈퍼스타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주관을 따르지 않고 우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로 흥행한 영화 10편을 고른 후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10편의 영화 모두 특수효과를 사용했고 9편의 영화에는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선택하게 된 그의 첫 번째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이며 두 번째 영화가 맨인 블랙이었다. 특수효과와 외계인이 등장하는 이 영화들은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하며 13억 명에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았다. 스미스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영화들도 선택했다. 결과는 경이적이었다. 미국에서만 8편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글로벌 기준으로 11편 연속 1,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기네스북에도 오르게 된다. 그의 작품 21편 중 5억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5편이다. 1억 명 이상 본 영화는 무려 17편으로 총 관객 수는 66억 명에 이른다. 일치월장의 저자는 말한다. 스미스의 통계적 사고방식은 놀랍게도 2012년에 발행된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과거 영화 흥행 정도를 검토해서 설계된 미래 흥행 예측 모델이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보다 흥행 여부를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통계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유의미한 통찰을 뽑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기업 잘 보셨나요? 지금 갑자기 제가 좀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우주를 한번 간다라고 하거든요. 막 이것저것을 연구하고 깊게 빠져들고 막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보통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또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주식을 공부할 때 나중에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5단계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들이 주식을 너무 공부하다 보면은 저 우주까지 갑니다. 저 멀리까지 가서 한 바퀴 우주를 몇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와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주관을 좀 배제하자라는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주식에 정답이 없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전설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좋은 방식들만 쏙 빼내서 나의 통계를 만든 후에 주식시장을 한번 다시 보면 좀 다른 길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주식할 때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경우의 수들 안에서 일치되는 것들,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일치되는 어떤 그 요인들을 좀 분석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유홍준 선생이 한 말, 그 대표적인 거, 사랑하면 좀 소름 끼치네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죠? 보이는 것은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딱 요 정도 선까지면은 딱 좋은데요. 이 선을 지나서 너무 한 종목에 매몰되면 기회도 놓쳐버리고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식으로 돌을 닦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빠지면 한번 빠져보는 것도 뭐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랬거든요. 저도 96년도에 주식을 겨울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08년에서 9년도에 좀 많이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요때는 거의 이제 차트 매매라기보다는 가치 투자의 방식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의 특기는 어떤 기업의 어떤 현재 적정한 가치는 얼마 정도인가를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계산해서 서로 이제 맞춰보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한 번의 시련도 많이 왔죠.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이 가치 투자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요때부터 좀 많은 어떤 통계 자료들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방식들은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의 어떤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의 어떤 방식들을 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분석을 해서 그것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서 그 방식이 미국 시장과 혹은 한국 시장과 같은 통계가 나오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시장이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매매 방식으로는 상승장일 때는 통계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10개 종목 중에 7개에서 한 8개 종목 정도는 매매 타이밍에 접근해서 매매하면 올라가긴 하더라라는 거였고, 대신에 하락장일 경우에는 이 맞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하고 통계라고 하기도 애매한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통계이고,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더 멋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이 질문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저희의 질문은 누가 가장 가장 수익이 강한가? 그 강한가의 원칙은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을 나눠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서두가 좀 너무 길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그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과정 안에서 보통 서점에 가거나 뭐 이런 뭐 것들도 있지만 자기만의 통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시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코스피도 강한 하락을 했고, 그렇죠?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하락, 거래량도 꽤 많이 이제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시장 하락.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락하고 있다, 현재 하락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증권시장이나든지 이렇게 현업에서는 좀 금기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기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시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권방송이든 어떤 애널리스트든 어떤 기자든 간에 시장은 현재 하락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도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근데 예외적으로 조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좀 많아요. 하지만 하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증권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주식 객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주식을 못 팔거든요. 고객들한테 주식을 권하지도 못하고 펀드도 못 팔 것이고 상품을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인 거 알면서도 자꾸만 좋아질 겁니다.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니까 매매를 슬슬 준비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락이라는 것을 요거는 조금 비중을 작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의 포커스를 좀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주의해서 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락은 일단 하락이라는 거 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시황을 최근에 이야기할 때 리포트만 읽어줍니다. 리포트에 역시도 그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이죠.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아주 매도 사인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요. 그냥 뭐 중립이라든지 뭐 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도 90% 이상은 다 매수입니다. 리포트의 모든 리포트는 다 매수. 비중 확대든 뭐 뭐든 간에 다 매수의 리포트들이 90%가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매도합시다라는 리포트가 거의 없고, 매도라는 말도 애둘러서 커버리지에서 뭐 제외를 한다든지, 그렇죠?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좀 요렇게 좀 살짝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 애널리스트들의 고충이 있거든요. 고충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시스템상 매도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해당 기업으로부터 협박 전화도 많이 받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락과 어떤 매도 사인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이 점점 많아지고 매도도 못하고 다시 수익 났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이제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들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와 종목을 별개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이런 말들,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은 일단은 지수가 꺾인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시장이 하락해서 억울하게 내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종목과 지수가 별개냐? 그게 아니거든요. 종목들이 모여야지 지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종목과 지수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니까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나. 그래서 지수를 가장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끔 이제 뭐 저희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방송에다가도 사연을 보내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하는, 혹은 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그렇죠? 현업의 어떤 트레이더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해답을 갖고 있을까요? 정답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저 포함해서 모릅니다. 시장은 모르는 게 답이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각자 어떤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어떤 원칙 안에서 어떤 매매랑 매도를 하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자기 원칙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원칙이 만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원칙을 만들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원칙을 만드는 과정이 아까처럼 통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락할지 여쭤보신다면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실망을 하셔서 유튜브를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는 걸 아는 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원칙에서는 시장이 돌아나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해가지고 팔로우 스루 데이를 라는 것을로 시장을 대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팔로우 스루 데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에 올려드리긴 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번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한번 보면 여기 전고점이 이렇게 있죠. 전고점이 이렇게 있고 이 전고점에 이렇게 캔들이 탁 걸쳐 있거든요. 요럴 때가 사실은 상상하거나 소설하기가 딱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한데, 보통 이런 전고점에 이렇게 걸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매물에 의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캔들을 봤을 때 캔들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캔들을 바라볼 때도 누구는 이 밑꼬리만 볼 거야 아마. 밑에서 쭉 빨아 올렸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요 몸통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중간 이 하루의 변동폭 안에서 이 중간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이것은 하락으로 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밑꼬리를 보고 그래도 내일은 상승하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전고점에 걸쳤으니 여기서 지지받으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예측인 것이고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는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시장의 방향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를 한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단계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단계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요 단계에서 여기 오기 전이었죠. 여기 단계에서 요게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긴 하는데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이게 그냥 하락 중에 한 번의 반등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말해서 선취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를 주식을 선취매해라. 이것만큼 엉터리가 없습니다. 오를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를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를 주식인지 내릴 주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에 선취매 한다는 것 역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방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버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코스닥은 아마 상승하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더 빠진다면 한 번 더 코스닥의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단계에서의 어떤 수급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좀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이렇게 전고점에서 매달려 있다라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선취매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이 파는 거를 팔지 않고 일단은 버티고 있다라는 것에 안도를 해서 또 일찍 들어간다거나,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삼운봉이 나왔으니 내일은 양봉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종가에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운봉이 그 다음에 양봉을 나온다라는 그런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언가의 예측을 가지고 선취매하는 거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시세가 충분히 빠지고 났을 때 시장이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면 파는 사람이 매물이 끝나야 돼요. 더 이상 팔지 않는 경우에 하락이 멈추는 과정이 나오고, 그 하락에서 누군가 다시 산다면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하락은, 이 강하게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시장을 여유 있게 좀 보자라는 겁니다. 현재는 하락하고 있다. 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니 여유 있게 접근하자. 선취매할 필요 없고 바닥을 예단하지 말자로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5시가 좀 넘었네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일단은 오늘 저희에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지금 재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시기가. 제이준 코스메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오늘 금호타이어 하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리포트 형식으로 어떤 전문가 리포트 형식으로 오늘도 역시 한 고객의 그런 제의를 좀 봤는데요. 의견인 거죠. 그 고객의 의견. 5G에 관련해서 나는 이쪽을 드립답하고 있다, 현재.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해서 꽤 많은 분량의 리포트 같은 형식으로 종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거든요. 저는 요쪽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거라고 보고, 꽤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적고 기록하면서 아마 그분 역시도 꽤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도 많고, 그리고 단순하게 금호타이어 하한가를 단순하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이 딱 거래 정지가 된 이후로 제이준 코스메틱을 연구했거나 그 전에 연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를 근데 보통 이야기를 보면 이 고민인 거거든요. 이게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냐, 혹시 보유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 고민인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고객들과 통화를 해보면 보통 본인이 다 정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뜬금없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를 소개드렸던 이유도 사실 외부에서 무언가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 어떤 정답, 해답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비중이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이 현재, 혹은 많은 분들은 70%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많아요. 혹은 그쵸? 이런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이 현재 지금 갑자기 빠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비중이 많아서 손실이 커질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게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고, 비중이 많아서라는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와요. 비중이 많아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겁이 난다. 손실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비중을 많이 안 걸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비중을 많이 걸었다는 거는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한번 수익을 만회하는 것을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중을 많이 걸어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어떤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보통 트레이딩 하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회사들 트레이딩 하는 곳에서는 비중을 조절해 주는 어떤 부서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비중을 지켜서 어떤 통계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한 종목의 비중을 20% 이상은 걸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중 역시도 4번에서 한 5번 정도 나눠서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고민에 빠지는 경우의 대부분이 비중이 많은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은 손실이 커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커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오늘 금호타이어처럼 하한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매도하는 것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계속 10%, 20%, 30%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매도 이후에 상승할까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을 좀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놔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어려우면 자동으로 설정해 놓는 것도 저는 한 방편인 것 같아요. 자동으로. 마이너스, 매수가보다 마이너스 8%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가에 전량 매도되게, 100% 매도되게 설정해 놓는다든지, 플러스 한 20% 정도가 수익이 나면 그냥 자동으로 팔고 나오게, 자동 매매를 이제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자동 설정은 모든 증권사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 원칙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격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매수 전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어떤 산업 트렌드에 맞으며 실적은 어떨 것이고, 얼마에 사서 얼마의 비중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손절하든지 얼마의 이익 실현한다든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전까지만이 고민인 거고 매수한 이후부터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수란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통 초입인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팔지? 이거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손실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이 회사는 이게 뭐 고민이 됩니다. 근데 보통 매수하고 나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막 빠져서 이 회사를 공부하고 그때 전문가가 됩니다. 이 회사의 전문가. 그때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패턴만 바꾸면 어떤가라는 생각. 매수 전에 고민하고 매수 이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 하락하는데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괜히 또 소설을 쓸까봐 제가 이렇게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럼 중간에 잠깐 업종을 한번 ETF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레버리지, 이 150 레버리지인데요. 일단 그냥 하락하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하락을 많이 했죠. 헬스케어도 하락을 하고 있죠. 기계장비 쭉 빠졌죠. 화학도 일단은 횡보 정도 혹은 하락으로 가기 전인가, 아직은 좀 애매한 정도 단계, 그렇죠?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화장품은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 같은 초입의 모습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요 언저리 때 한번 화장품을 요 언저리였을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 화장품주를 왜 매매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 이 언저리쯤 왔을 때 화장품주가 벌써 바닥을 다지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좀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근데 지금 화장품을 보니까 반등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주고 좀 갈 것 같은 어떤 오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좀 느꼈고, 생활 필수품도 하락이 시작될 것 같고, 조금 더 여행 레저, 뭐 에너지 화학, 아까 뭐 같죠? 반도체도 하락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하락의 어떤 초입 단계처럼 이런, 아니면 횡보 단계인가 하는 약간의 좀 헷갈리는 정도. 운송은 좀 바닥에서 지금 그냥 그런저런 하고 있는 것 같고, 철강도 그냥 바닥에 있는 것. 지금 어떤 종목의 어떤 ETF를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증권도 그렇고 경기 소비재, 그렇죠? 경기 소비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겁이 나는 자리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좀 공부 좀 해놓자, 이런 심정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5단계의 어떤 주식의 이야기, 그거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 그 카페에다 제가 오늘 요런 글을 좀 올렸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야마구치 요에이라는 일본의 M&A 전문가가 있습니다. M&A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주식책에서 보면 그죠? 일단은 미국에서 책이 가장 많고, 주식 관련된 책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00년 초중반에는 이 일본 책들을 구해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는데 번역해 주는 곳에 의뢰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 책도 수시로 의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일본에는 회계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꽤 많아요. 아주 쉽게 설명한 회계 책들이 꽤 많거든요. 아주 읽어볼 만한 책이 많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몇 개의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미국엔 책들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의 어떤 회계 책들을 보면 완전 전문가 수준처럼 이거 누가 보라고 이런 것인가라는 책도 많고,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면 너무 단답형의 형식으로 PER은 뭐다, PBR은 뭐다 이렇게 딱딱딱 부러지게 해놔서 원리를 이해할 수 없게끔 설명한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회계사처럼 어떤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계를 해가지고 자변과 우변에 무엇은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여기까지 가자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뭐 저는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 대략적인 어떤 회계를 아주 기초적으로 잘 설명한 책들은 꼭 읽어보는 것도 좋다. 아주 고급 단계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회계란 뭐냐면 뭐 분계를 해서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회계라는 어떤 그 통용된 어떤 방식에서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숫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읽을 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기까지가 회계 공부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회계라는 거는 공통된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그저 공통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분석해서 회계 장부를 직접 내가 만든 것까지는 안 가도 되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거까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회계하시는 어떤 전문가 그 회계사분들한테 항상 조언을 얻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기초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책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초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5단계.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단계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어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입문자들의 이야기겠죠. 입문자.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는 너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쉬워졌으니까 그렇죠. 사실 걱정할 건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다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2단계는 이거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안게 됩니다. 주식 단계 2단계는. 왜냐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보통 대형 우량주들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많이 들어본 어떤 종목을 많이 산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2단계에서 보통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차트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제가 꼭 반박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과거의 주가라는 결과로부터 미래의 주가라는 또 다른 결과를 추측하는 다소 무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어제 제가 쩐의 흐름을 타라라는 책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인 거고, 오늘의 이야기 그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책은 기본적 분석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둘이를 안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 혹은 기본적 분석만 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반대하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섞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기본적 분석이 60%, 기술적 분석이 40%의 비율로 좀 섞어서 회사를 좀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거. 그 다음에 매도는 저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100% 매도를 합니다. 저라는 것보다는 그 통계에 의한 매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는 보통 이거죠. 수익보다는 손실이 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3단계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종목 어떤 서적이나 잡지, 지금에 비유하면 어떤 뭐 증권방송을 보고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을 이렇게 바로 매수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보통 추천을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겠죠. 잘 안 좋은 이야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를 얘기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하지만, 추천하는 것을 많이 매매를 하지만 보통 조금만 하락을 하면 그 좋았던 어떤 추천의 매수 사유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나름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점. 저는 이거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자기만의 스토리.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관가하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만의 그 스토리가 사실 선반영된 것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보를 기사를 통해서 본다거나 어떤 보고서 나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 스토리가 사실은 다 아는 스토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오를 대로 다 올라버린 어떤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실수에서 보통 이런 것이 나오죠. 투자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무언가를 하죠. 3단계까지가 한 요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보통 회원들의 보통 대부분이 3단계 정도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좀 오래된 분은 이제 4단계, 5단계인 분들이 많은데요. 4단계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투자 지표를 중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단계. 이것이 뭐냐면 PER, PBR 이런 것들, 뭐 ROE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고 그냥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순하게 PER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싸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단순하게 뭐라고 할까요? 그 PBR이 지금 현재 뭐 0.4배이니까 매매를 해놓고 1, 2년 기다려야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런 지표들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다 같이 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하지만 2단계 정도, 요 4단계 정도까지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하락을 조금 본전이거나 약간의 하락, 뭐라고 할까요? 손실 정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전부 다 손실인 경우가 많고요. 4단계까지부터 오면 본전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단계부터는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죠. 이 5단계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혹시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 단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5단계는 뭐냐면 회사의 어떤 본질 가치를 찾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어떤 가치 투자 방법들을 배워서 아주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 현재 가치가 10,000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근데 지금 이 주식은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싸다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라고 어떤 근거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오면 어떤 확신이 좀 들기 때문에 큰 돈을 걸고, 그쵸? 큰 돈을 걸기도 하고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비중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어떤 주가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모여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뇌동매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5단계 정도에 오면 수익률이 납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 근데 보면 한 이 5단계까지 오는 케이스는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 정도까지가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나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면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4단계 정도까지 오셨다면 저는 5단계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고 싶고, 5단계까지 오셨다라면 저는 이것은 어떤가요? 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저의 의견인 것입니다. 저의 의견인 것이고,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증권회사에서 신입들이 들어오면 한번 고참들이 이렇게 하죠. 저도 많이 당했었고, 저도 많이 시켜봤던 거. 내일 고객들한테 혹은 너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한 3종목 정도를 간략하게 한 장, 그러니까 저는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했었는데요.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종목을 정리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투자하는 분들은 한 A4 한 장에 종목을 정리를 못합니다. 보통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근데 한 장에 정리하는, 처음에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A4 한 장에
종목 한 종목을 정리하는 사람은 성의가 없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 한 장 안에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원칙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만의 종목을 정리해서 기록할 때 여러 가지의 논리들을 많이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가장 좀 많이 빼먹는 것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비중을 얼마 정도 매수할 건지 이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한 종목을 드립답하면 이 종목과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만 보여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저희 그 회원관리팀에도 지금 시젠과 사랑에 빠진 한 그 직원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시젠에 지금 사랑에 빠진 지 꽤 됐거든요.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의 현재 모습. 시젠이 사랑에 빠진 지 꽤 됐는데요. 계속 매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바닥에서. 얼마나 그 짝사랑하는 것이 힘든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3년, 4년을 시젠과 사랑에 빠지고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시젠은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의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떠한 일부 하루 이틀 어떤 상승에 혹해서 이 종목이 나한테 반응을 했네 라고 하고 거의 비중을 계속 늘리거나, 하락하는데도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사랑에 빠져서 비중을 조절하지 않다 보면, 비중을 정하지 않다 보면 물타기를 한다거나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과거에 보면 제가 주간 차트로 제가 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오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이만큼의 수익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봤지만, 여기서 사고 판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몇 번 했었고, 한 종목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한 번도 매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고 물량도 조절하고 하면서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내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매수하면 고집 부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이거 못 팔아, 나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죽어도 못 팔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펀드는 좀 그렇게 끈질기게 갈 필요가 있어요. 펀드 같은 경우에 그 펀드 운용사의 철학이 확고하다면 좀 그렇게 끌고 갈 필요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고집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익 실현을 언제 할지,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익 나면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할지, 그렇죠?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할지, 몇 프로 정도까지 내가 감내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매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은 알렉산더 엘더가 쓴 책이 있거든요. 언제 매도할 것이냐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렉산더 엘더 책이 좋은 게 많은데요. 일단 두꺼워서 읽다가 좀 졸립니다. 그래도 언제 매도할 것이냐, 뭐 나이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뭐 심리투자 법칙, 다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크게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이익 실현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했다면 아주 디테일한 매매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디서는 매매 안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서 동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매수 매도의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합니다라고 해서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의 아주 디테일한,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월간 차트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그쵸? 자리를 잡고, 주간 차트에서 거래량을 확인하고, 일간 차트에서 디테일한 어떤 타이밍을 좀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하는데요.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다 같이 보는 것이고, 일간 차트만 본다거나, 뭐 이렇게 분봉 차트를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월간 차트를 꼭 봐야 돼요. 단타 하는 분들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월간 차트상 양봉일 때 단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눌릴 때 저점 매수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한참 월간 차트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양봉에서 눌림목 매수는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할수록 월간 차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시간인데요.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면, 주식의 단계에 빠지는 경우가 1에서 3단계, 4에서 5단계 정도를 저는 일단 분리를 해서 1에서 3단계의 분이라면 조금 주의를 하시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4단계까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4단계 분이라면 5단계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구하시고, 5단계에 오셨을 때 다시 5단계에서는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시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기본이란 게 뭐냐면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이고, 어떻게 이익 실현할 건지, 이런 것들이 기본인 거거든요. 이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세울 때는 과거의 어떤 통계들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드립다 책만 파서 도사가 될 것이 아니고 회계사가, 세무사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비율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황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락의 끝은 아직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업종도 지금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면 그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중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이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비중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은 비중을 덜어내는 거, 손실이 커서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 매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하는 즉시 상승하든지 하락하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종목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상승을 할 거라면 빨리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으로 횡보하다가 가는 것이냐, 매수하고 나서 그래도 좀 제법 빠르게 상승할 것이냐, 이것을 그래도 조금 연구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찾는 그 과정인 거거든요. 하지만 상승과 하락은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전문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유튜브를 듣는 분들한테 조금 힘이 빠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현실이고 저의 어떤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고,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